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기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5년 신혼을 맞이한 한 부부가 겪은 다락방의 공포에서 비롯되어 평범한 시골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 집은 어둠 속에서 낯선 형체를 불러냈죠. 그날 이후로 그들의 밤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 나이는 22살, 남편은 23살이었어요. 우리에겐 갓 5달 된 아기가 있었죠. 작은 단칸방과 부엌 하나가 전부인 시골집. 천장 위에는 다락방이 붙어 있었고 마당 쪽으로 작은 창문이 나 있었어요. 살림을 마련할 돈이 부족했던 우리는 중고 가구점에서 가구를 들여왔어요. 배달을 해주던 선배가 집을 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지만 끝내 무슨 사연인지는 말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죠.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해야 했던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도 아기를 재운 뒤 겨우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귀에선 낮고 끈적한 소리가 파고 들어왔어요. 다락 쪽 벽면에서 검은 형체가 천천히 기어 내려오고 있었죠. 나는 눈동자만 굴릴 수 있을 뿐 몸은 굳어 있었어요. 그 형체는 내 머리 위로 매달려 내려다보며 입술을 부르르 떨었죠.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형체는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 바로 위에 멈춰 있었어요. 그때 입을 크게 벌리더니 끔찍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가축. 낯선 언어 같으면서도 또렷하게 들렸고 내 몸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뼈마디를 파고드는 듯했고 차갑게 귓가를 감쌌어요. 눈앞에서 형체가 다시 다락 위로 기어올라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마디도 내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버텼죠. 새벽의 공기는 식어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이상한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신문을 돌리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반만 되면 누군가 방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자기야, 낮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문을 열면 그저 정막만 흐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해야 했죠. 이 반복은 나를 서서히 무너뜨렸고 아기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나는 그 시간만 다가오면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매일 같은 시각, 그림자가 다가오는 듯 했죠. 어느 날은 창밖에서 벽돌을 쌓는 소리가 들렸어요. 덜컥, 덜컥 무언가 쌓여가는 소리가 이어졌고 곧 다락방 창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뒤따랐어요.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 두 손으로 창을 밀어 닫았죠. 그 와중에 다락 안에서는 무언가가 배를 질질 끌며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혔고 밖에서는 남편의 목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나는 이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죠. 나는 결국 남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어렵게 구한 신혼집이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시댁에 가서라도 지내자고 울며 부탁했지만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그때 이미 내 얼굴은 창백했고 밤마다 떨림은 더 심해지고 있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지 못하는 순간 나는 홀로 이 어둠과 마주해야 했어요. 며칠 후 친정에 일이 생겨 딸아이를 데리고 며칠 머물렀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죠. 괜찮으세요? 남편분 출근하면 방에 꼭 자물통 채우고 가시던데요.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은 곧
누군가 빈집에 들어오려 했다는 의미였죠. 내가 부재 중이던 동안 낯선 발자취가 방 안에 남아 있었을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가빠왔어요. 남편이 배달을 나간 새벽, 또다시 방문 앞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자기야, 낮고 음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죠. 심장이 귀 옆에서 터질 듯 뛰었고 나는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너머에 무언가 버티고 서 있는 기운이 느껴졌죠. 새벽의 정막은 그 존재를 더 선명하게 했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밤마다 미쳐버릴 듯한 공포에 잠식돼 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 다락 창문 밑에서 벽돌을 쌓는 소리가 또 시작됐어요. 나는 몸을 떨며 귀를 막았지만 덜컥 창문을 여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혼신을 다해 창문을 밀어 막았고 다락 안에서는 무언가 기어오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마치 배를 질질 끌며 다가오는 소리였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 자기야, 왜 그래? 나야. 남편의 목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창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척은 결코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나는 힘껏 창문을 붙잡고 있었고 방 안은 곧 무너질 듯한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 이 집은 더는 우리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죠. 남편에게 간절히 사정을 말했고 결국 시댁으로 피신하기로 했어요. 시댁 어른들은 우리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며 물었죠. 너희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니? 그 순간 남편도 나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은 마치 죽은 듯 칙칙하고 거무죽죽하게 변해 있었죠.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그림자에 가까웠어요. 우린 서둘러 집을 떠날 결심을 굳혔어요. 그러나 집을 떠난 직후 남편은 돌연 낯선 사람처럼 변했어요. 딸아이와 나를 외면했고 말조차 건네지 않았어요. 어둠이 남편의 마음을 삼킨 듯 차갑게 굳어 있었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딸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큰언니 집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집을 벗어난 뒤에도 불길한 기운은 따라왔어요. 새벽 3시 반, 그 시간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어요. 큰언니 집에서 머물던 16째 날 새벽. 몸이 다시 굳어버렸어요. 눈동자만 굴릴 수 있을 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죠. 그때 내 옆에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보았죠. 내 얼굴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내 옆에 기어와 있었어요. 머리칼은 젖은 듯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죽은 사람 같았어요.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에 숨을 삼켰어요. 그 여자는 내 얼굴을 한 채로 내 귀에 바짝 다가와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너무 닮아 있었기에 오히려 더 끔찍했어요. 내가 나를 삼키려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그 순간 큰언니가 내 어깨를 세차게 흔들어 깨워줬어요. 눈을 떴을 땐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죠. 이제 남편이 그리워 견딜 수 없었고 나는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내 남편이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했는데 너 어디 있냐고 미친 듯이 찾더구나. 나는 곧 남편을 만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 어젯밤 꿈에서 어떤 여자가 내 어깨를 잡고 끌고 가려 했어. 그 순간 우리를 조이던 검은 힘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남편은 마치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떨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고 눈빛은 허공만 맴돌았죠. 그는 계속해서 어젯밤에 내 어깨를 끌고 가는 여자가 있었다고 되풀이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내가 본 나를 닮은 여자와 그의 꿈속 여자가 같은 존재라는 걸 직감했어요. 둘이 동시에 같은 공포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 일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다가왔죠. 우리의 시선은 서로 마주쳤고 그 순간 진실을 마주한 자들의 두려움이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공간에 가득 번져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너희가 이사 들어가기 전 그 집에서 큰일이 있었단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마치 수십 년 된 기억을 꺼내는 듯했죠. 그 집에는 우리처럼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일을 나간 사이 아내가 홀로 남아 있었고 누군가 다락 창문으로 기어들어와 그녀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후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은 방치되다 중고 가구와 함께 다시 시장에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말을 잃었어요. 나는 등골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중고 가구를 배달해준 선배가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삼켰던 표정이 떠올랐죠. 그때 이미 이 집의 어두운 그림자를 알았던 건 아닐까? 내가 본 형체, 남편이 꾼 악몽, 반복된 새벽 3시 반의 공포가 전부 하나의 실마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자 심장이 2배로 뛰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어요. 나는 목까지 차오른 두려움에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셨어요. 그 집에 오래 머물렀으면 너희도 위험했을 거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 얼굴은 그림자처럼 변해 있었고 우리 삶은 집안 어딘가에 남아있던 아기에 갉아먹히고 있었죠. 나는 온몸이 식어가는 걸 느꼈고 딸아이를 더는 그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악몽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짐을 모두 빼온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을 구멍가게에서 다시금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 집을 불길한 집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밤이면 다락방에서 사람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문 앞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이어졌다고 했어요. 이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을 기피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발을 들였던 거예요. 그 사실이 내 가슴을 더 짓눌렀고 나 스스로 무지했던 과거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완전히 비우고 난 뒤 남편은 며칠 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손은 계속 떨렸고 담배를 붙잡은 채 불빛만 바라봤죠. 나는 밤마다 꿈에 나타난 이나를 닮은 여자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가 내 어깨를 움켜쥐고 끝내 어딘가로 끌고 가려는 장면이 눈만 감으면 되살아났어요. 나는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도 한기를 막을 수 없었고 심장은 쉴 틈 없이 두근거렸죠. 현실과 꿈이 뒤섞여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 매 순간 내 정신을 압박했어요. 큰언니 집에서도 공포는 끝내 나를 따라왔어요. 새벽 3시 반만 되면 몸은 굳어 있었고 창밖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기척에 숨을 죽였죠. 그때마다 나는 언니의 존재에 의지했어요. 어깨를 세차게 흔들어 깨워주던 순간 그 끔찍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항상 언니가 곁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홀로 남겨진 순간 나는 언제든 다시 그 여자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정신은 벼랑 끝에 서 있었죠. 남편 역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 해.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우리의 공포는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같은 그림자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는 집을 떠난 뒤에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죠. 밤마다 다가오는 기척, 같은 꿈, 같은 시간. 그 모든 반복이 운명처럼 우리를 따라붙었어요. 결국 우리는 남은 짐조차 포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다짐했죠. 시어머니는 기도하며 집터가 흉하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악몽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지만 적어도 그 집의 다락방과는 영원히 멀어질 수 있었어요. 마당 끝에서 흔들리던 창문, 덜컥 열리던 소리, 그리고 내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여자. 모든 기억은 내 삶을 영원히 짓누를 상처가 되었죠. 시간이 흐른 지금도 나는 새벽 3시 반이 되면 눈을 뜨곤 해요. 시계를 확인하고 딸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해야만 안심할 수 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몸은 곧장 긴장해요. 그 집을 떠났지만 그때의 공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누군가는 단순한 꿈이라 말할지 몰라도 그 순간의 차가운 손길과 떨림은 내 몸에 새겨져 있죠. 나는 아직도 누군가가 다시 다락창을 열고 들어올까 두려워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얼굴을 한 그 존재가 다시 눈앞에 나타날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새로운 집은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였고, 창문 밖으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벽지 틈새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조차 내겐 다락창이 열리던 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남편은 애써 웃으며 이제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남아 있었죠.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죠. 그러나 불현듯 다락방에서 기어 내려오던 검은 형체가 아기의 위로 겹쳐지는 환영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눈을 꼭 감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이제 끝났어, 이제 안전해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내 목소리조차 떨려 있었고 아이의 체온만이 유일한 현실의 증거 같았어요. 그날 밤도 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새벽의 가위 눌림에 시달렸어요. 그는 꿈속에서 낯선 여자의 손길을 계속 느꼈다고 했어요. 내 어깨를 붙잡고 아이를 찾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문처럼 떨렸죠.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본 환영과 그의 꿈속 장면이 완벽히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두려움은 우리 부부를 더 강하게 묶어두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도 우리 집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두 분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무심한 인사 속에서도 걱정이 묻어났죠. 나는 대충 웃어넘겼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집에 혼자 남는 순간마다 창문이 덜컥 열릴 것 같았고 다락방이 없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기어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빛이 닿지 않는 구석마다
그녀가 숨어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어요. 큰언니는 우리에게 무속인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서 생긴 환영일 뿐이야.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새벽마다 반복되는 시간과 같은 꿈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내 얼굴 뒤로 희미하게 겹쳐지는 또 다른 얼굴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 얼굴은 바로 다락방에서 기어오던 내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여자의 모습이었죠. 나는 점점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어요. 음식을 준비하다가도 손이 멈추고 아기가 부르는 소리에도 멍하니 귀를 기울였죠. 그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빛이 스며들지 않는 구석마다 그 여자가 숨어있는 듯 했어요. 나는 주방칼을 쥔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 역시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났죠. 우리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기록하기로 했어요. 낮 동안 겪은 기묘한 느낌, 꿈에서 본 장면, 아기가 보이는 알 수 없는 행동까지 전부 적었죠. 며칠 뒤 기록들을 맞춰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간대, 같은 형체, 같은 목소리가 서로의 기록에 반복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겪는 일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 집에 남아있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온다는 증거였죠. 그 사실이 공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새벽 3시 반이 되기 전에 일부러 불을 켜두었어요. 집안 가득 빛이 퍼져 있어도 그 순간만 되면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아기가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면 나는 그 옆에 붙어 귀를 기울였죠. 엄마, 작은 속삭임 속에 섞인 다른 목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아기를 세게 끌어안았고 마치 누군가 내 품에서 아이를 빼앗으려는 듯한 힘이 전해졌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속삭였어요. 남편은 마침내 모든 걸 포기한 듯 말했어요. 우린 평생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몰라. 그 말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눈물은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졌죠. 아이의 작은 숨결이 가늘게 들려왔지만 나는 그조차 언제 끊길지 몰라 두려웠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꿈속에서 그녀를 마주했어요. 내 얼굴을 한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 미소는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어두운 다락방으로 이끌려 했어요. 나는 발버둥 쳤지만 다리는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이 막히고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울렸어요.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꿈은 깨졌고 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새벽을 맞이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밤이 오면 새벽 3시 반을 기다리는 공포에 휩싸였죠. 시계 초침 소리조차 칼날처럼 날카롭게 귀를 파고들었어요. 남편은 날 붙잡고 괜찮다 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똑같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도 서로의 얼굴 속에서 같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있었죠. 그림자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는 점점 자라며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갑자기 나온 말에 숨이 멎었어요. 엄마, 다락방. 우린 그 순간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이는 다락방을 본 적이 없었고 그 집에 살던 기억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무심한 말 속에서 다시 어둠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결국 우리는 가족 모두 함께 의논 끝에 다시는 그 기억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억을 지운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았어요. 어둠이 깔리는 순간 나는 여전히 다락창을 덜컥 열던 소리를 떠올려요. 검은 형체가 천천히 기어내려오던 순간 그 끔찍한 시선이 내 얼굴을 꿰뚫던 장면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집은 떠났지만 다락방은 마음속에 남아있었죠.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남아있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 그는 꼭 창문을 확인했고 아이의 방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죠. 그 습관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 역시 아직 새벽 3시 반이 되면 눈이 떠져요. 습관처럼 아이의 숨결을 확인하고 문이 닫혔는지 손으로 만져보죠.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생활 속에 뿌리내렸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힌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둠 속에 남아있는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려. 한번 스며든 두려움은 삶 전체를 따라붙고 평범했던 일상조차 낯설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경고일지도 몰라요. 다락방 문은 닫혔지만 그 속에 있던 그림자는 어디론가 흘러갔을 뿐이죠.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집을 고를 때 간만 보지 말고 그 집의 과거와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라고요. 어떤 공간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이 사람을 잠식하기도 해요. 우리가 겪은 공포는 누군가에게 또 반복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언제든 문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요. 공간은 단순한 벽과 창문이 아니라 영혼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낡은 집 한 채에도 수많은 기억과 그림자가 남아있을지 몰라요. 아름답게 스며드는 햇살 뒤에도 누군가의 절규와 두려움이 숨어있을 수 있죠. 아범의 목소리는 그 어둠을 밝혀내고 여러분에게 작은 경고를 전하고 싶었어요.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끝나지 않았어요. 늘 주변을 살피고 스스로를 지키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